61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근육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매일 먹고 선택하는 습관에 따라 근육은 여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5세 이후부터는 매년 약 1%씩 근육량이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이 속도로 10년이 지나면 여러분의 근육은 4분의 1 가까이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걷기조차 힘들어지고 계단이 너무 가파르게 느껴지고 심지어는 혼자 일어나 앉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전이 있습니다. 이 무서운 근육 손실을 막아주는 음식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음식들을 매일 조금씩만 챙겨 드셔도 근육은 다시 살아나고 몸은 가벼워지고 기운은 되살아납니다. 의학계에서는 이것을 근육방패 음식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단순히 운동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는 관절이 약해서 걷기 운동도 오래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음식은 누구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식탁 위의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는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도 있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팀은 80세 노인들을 대상으로 단백질 섭취를 꾸준히 늘린 결과 단 6개월 만에 보행 속도가 젊은 층에 가까워졌다고 발표했습니다. 학계에서는 아직도 논쟁이 있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장과 노인일수록 오히려 단백질을 더 챙겨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에 더 공감이 되십니까? 몸이 쇠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단백질을 조금 더 먹는 게 현명할까요? 아니면 신장을 걱정해 줄이는 게 안전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균형 잡힌 단백질, 그리고 근육을 지켜주는 특정 음식들을 올바른 방법으로 먹는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의사가 직접 추천하는 근육방패 음식 5가지와 절대 피해야 할 3가지 위험 음식을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잠시 호흡을 고르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지역을 남겨주시면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됩니다. 저는 늘 시청자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따라오시는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신다면 10년 후 근육의 1/4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 저녁 식탁부터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해답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살아있고 근육은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을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식탁에 두부 한 모 올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두부는 너무 흔해서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두부는 노인의 근육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 음식 중 하나입니다. 우선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흰 살코기나 계란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분들도 두부는 부드럽게 먹을 수 있지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씹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소화 잘 되는 단백질이 더 중요합니다. 이 점에서 두부는 아주 탁월합니다. 한 모만 드셔도 하루 단백질 권장량의 5% 가까이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두부 속에는 칼슘과 이소플라본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칼슘은 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도와주는 핵심 미네랄입니다.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여 특히 여성 노인의 근육 감소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성 시청자분들, 나는 이미 폐경이 지났으니
근육은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아닙니다. 두부 한 모가 여러분의 근육에 다시 기운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 전통 가정에서는 옛날부터 두부 김치가 대표적인 술안주로 사랑받았습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음식 같지만 사실은 단백질과 비타민 C의 조합이 소화와 흡수를 돕는 아주 과학적인 메뉴였던 셈입니다. 민간에서는 두부를 먹으면 머리가 맑아진다라는 속설도 있었는데 최근 뇌신경학 연구에서는 이소플라본이 실제로 기억력과 인지기능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근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콩 단백질이 동물성 단백질만큼 근육 합성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장기간의 대규모 연구에서는 콩 단백질이 오히려 노인에게는 소화 부담이 적어 장점이 크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겁고 기름진 고기를 억지로 먹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소화 잘 되고 부담 없는 두부로 꾸준히 보충하는 게 더 현명할까요?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기와 생선도 좋지만 두부를 매일 식탁에 올려두면 근육이 덜 잃어버리고 기운이 더 오래 갑니다. 특히 밥상 위에 두부를 올릴 때는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과하게 간을 하면 오히려 혈관에 부담이 되지요. 따뜻하게 데쳐서 김치나 나물과 곁들이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배가 됩니다. 이쯤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두부를 어떤 방식으로 가장 자주 드시나요? 맑은 국에 동동 띄워 드시는 분, 구워서 간장에 찍어 드시는 분, 아니면 시원한 두부 김치로 즐기시는 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부는 값싸고 흔하지만 60세 이후 근육 건강을 위한 최고의 첫 번째 방패입니다. 매일 한 모씩 챙겨 드신다면 근육 손실의 속도를 확실히 늦추실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가장 확실한 선택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혹시 최근에 생선 드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특히 연어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비싸다, 젊은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연어는 노인 근육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두 번째 방패 음식입니다. 우선 연어는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100끼만 드셔도 20g 이상 단백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단백질이 소화와 흡수가 빠르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와 장의 기능이 약해지는데 연어 단백질은 가볍게 소화되어 근육 회복에 곧바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어의 진짜 힘은 오메가3 지방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EPA와 DHA, 이 성분들이 단순히 혈관을 깨끗하게 할 뿐 아니라 근육의 염증을 줄이고 단백질 합성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연어를 꾸준히 드시면 근육이 단순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흥미로운 사실도 있습니다. 노르웨이와 알래스카 지역의 고령 어부들은 70세, 80세가 되어도 허리가 꼿꼿하고 근육이 단단하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매일 잡은 연어를 삶거나 구워서 꾸준히 먹는 식습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연어 속 영양소의 힘일까요? 물론 학계에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연어가 좋지만 환경 오염으로 인한 중금속 축적 위험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반면에 다른 연구에서는 연어의 영양적 가치가 위험을 훨씬 능가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중금속의 가능성을 걱정해서 아예 멀리하는 게 현명할까요? 아니면 믿을 수 있는 원산지의 연어를
조금씩이라도 챙겨 드시는 게 더 나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매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두세 번 적당한 양의 연어를 드시는 것만으로도 근육과 혈관은 동시에 보호받습니다. 특히 기름에 튀기지 않고 찌거나 구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샐러드에 곁들여도 좋고 국처럼 끓여 드셔도 담백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은 비타민 D입니다. 연어는 단백질과 오메가3뿐 아니라 비타민 D도 풍부한데 이는 근육의 힘과 뼈 건강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햇빛을 많이 쬐기 어려운 노인분들에겐 더없이 소중한 영양소이지요. 여기서 잠깐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연어를 어떤 방식으로 드셔보셨나요? 초밥으로 드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집에서 구워서 드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아직도 연어는 낯선 음식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 좋은 참고가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어는 근육과 혈관, 두 가지를 동시에 지켜주는 완벽한 방패 음식입니다. 두부가 부드럽고 가벼운 첫 번째 방패라면 연어는 강력하고 단단한 두 번째 방패입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주 2, 3회만 올려도 근육은 놀랍도록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침 식탁에 가장 자주 오르는 음식, 바로 달걀입니다. 너무 흔해서 특별히 생각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보면 달걀은 노인의 근육을 살리는 세 번째 방패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달걀은 완전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여러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달걀은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갖춘 몇 안 되는 자연식품입니다. 이 말은 곧 달걀 하나만으로도 근육 합성에 필요한 모든 재료가 준비된다는 뜻이죠. 실제로 WHO와 FAO가 인정한 표준 단백질 지표가 바로 달걀입니다. 그만큼 효율적으로 근육을 살리는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달걀 노른자는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달걀 한 개에는 약 200mg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몇십 년 전에는 하루 한 개 이상 먹으면 해롭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학계에서는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달걀 섭취는 혈중 콜레스테롤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가 잇따라 발표된 것입니다. 특히 60세 이후 어르신들에겐 오히려 달걀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근육과 뼈,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됩니다. 흥미로운 사실도 있습니다. 달걀 속 노른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눈의 황반을 보호해 시력 저하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즉, 달걀은 단순히 근육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눈 건강까지 챙겨주는 든든한 조력자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논쟁은 어디에 있을까요? 일부 학자들은 여전히 심혈관 질환 위험이 있는 사람은 달걀 노른자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다른 전문가들은 달걀의 단백질과 비타민, 항산화 성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노인에게는 오히려 반드시 필요한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의견에 마음이 기울어지시나요? 노른자를 피하는 것이 더 안전할까요? 아니면 적당히 챙겨 먹는 것이 더 현명할까요?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권합니다. 달걀은 하루에 1, 2개 정도, 노른자까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이미 심혈관 질환으로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담 후에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달걀의 장점은 조리법에서도 드러납니다. 삶아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기름에 부치면 칼로리가 늘어나지만 흡수율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저는 아침에 삶은 달걀을 권합니다. 소화가 편하고 아침부터 단백질을 공급해 주어 하루의 근육 활동을 돕기 때문입니다.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아침에 달걀을 자주 드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특별한 날에만 챙겨 드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달걀은 가격이 저렴하고 구하기 쉽지만 영양학적으로는 최고의 근육 방패입니다. 두부가 부드럽게 채워주고 연어가 강력하게 보호한다면 달걀은 매일매일 근육을 새롭게 짓는 벽돌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매일 아침 식탁에 달걀 2개만 더해보십시오. 10년 후 근육의 차이를 몸으로 느끼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밥상 위에서 가장 소박하지만 가장 강력한 친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콩입니다. 검은 콩, 병아리콩, 렌틸콩, 강낭콩. 이름은 달라도 이 작은 알갱이들은 모두 노인 근육을 지켜주는 4번째 방패 음식입니다. 우선 콩류는 식물성 단백질의 왕입니다. 두부도 콩으로 만들지만 콩 자체를 섭취하면 단백질뿐 아니라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까지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검은 콩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근육의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병아리콩과 렌틸콩은 철분과 엽산이 풍부해 혈액 건강과 근육 회복을 동시에 지원하지요.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콩은 소화가 잘 안 되고 배가 더부룩하다. 맞습니다. 일부 어르신들께서는 콩을 먹으면 가스가 차는 불편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땐 콩을 하룻밤 불린 후 삶아 먹거나 껍질을 벗겨 요리하는 방법이 소화를 훨씬 편하게 해줍니다. 또는 콩을 갈아 만든 콩죽이나 콩국으로 드시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의 한 장수 마을에서는 노인들이 하루 3끼 중 최소 1끼를 렌틸콩 요리로 채웁니다. 그 결과 80세가 넘어도 근육이 단단하고 일상생활을 스스로 해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단순히 전통 음식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콩류가 가진 영양적 힘의 결과일까요? 학계에서는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콩 단백질이 동물성 단백질만큼 근육 합성에 효과적인가? 일부 연구에서는 흡수 속도와 아미노산 조성이 다르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이 조금 더 우세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콩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함께 섭취할 때 가장 큰 효과가 난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즉, 한쪽만 고집하기보다는 균형 잡힌 조합이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권합니다. 고기나 생선이 부담스러운 날에는 콩으로 단백질을 채우세요. 콩국수, 콩밥, 렌틸콩, 샐러드. 모두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당뇨를 걱정하는 분들께 콩류는 더없이 든든한 친구입니다. 섬유질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주기 때문에 근육뿐 아니라 혈관 건강도 지켜줍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콩을 어떤 방식으로 가장 자주 드시나요? 밥에 넣어 잡곡밥으로 드시는지 아니면 간단히 삶아 반찬으로 드시는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콩류는 작지만 강한 4번째 방패입니다. 두부가 단백질을 손쉽게 채워주고 연어가 근육을 단단하게 보호하며 달걀이 완전한 단백질을 제공한다면 콩류는 그 모든 것을 보완하며 근육을 오래도록 지켜주는 뿌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콩 한 줌만 더 올려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10년 뒤 여러분의 다리 힘과 독립적인 생활을 지켜줄 든든한 근육 방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뽀빠이라는 만화 기억하시나요? 주인공이 시금치를 먹는 순간 팔뚝에 힘줄이 불끈 솟아오르던 장면 말입니다. 그 장면이 단순한 상상이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의학적으로는 아주 근거 있는 이야기입니다.
시금치는 노인의 근육을 지켜주는 5번째 방패 음식입니다. 우선 시금치에는 엽산과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엽산은 혈액을 맑게 해 근육에 산소를 공급하고, 마그네슘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원활하게 돕습니다. 즉, 시금치를 꾸준히 먹으면 근육이 더 부드럽게 움직이고 피로가 덜 쌓입니다. 특히 70세 이후 자주 나타나는 쥐나는 현상이나 근육 경련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도 있습니다. 스웨덴의 한 연구에서 시금치를 일주일 동안 꾸준히 섭취한 참가자들은 근육세포 속 미토콘드리아 활동이 활발해졌습니다. 이는 곧 근육이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더 오래 버틸 수 있다는 뜻이죠. 즉, 시금치는 근육의 엔진 오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뼈가 약한 노인에게 오히려 해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지요. 반대로 조리 과정에서 데치기만 해도 옥살산의 대부분이 줄어든다는 반박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금치의 단점을 걱정하며 멀리하는 게 현명할까요? 아니면 올바른 조리법을 통해 장점을 극대화하는 게 더 좋을까요?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금치는 날로 드시기보다는 살짝 데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옥살산은 줄고 영양은 더 안전하게 흡수됩니다. 된장국에 넣거나 나물로 무쳐서 반찬으로 곁들이면 부담 없이 자주 드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비타민 K입니다. 시금치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한데, 이는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동시에 근육과 관절의 연결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줍니다. 즉, 시금치는 단순히 근육만이 아니라 뼈와 관절까지 함께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시금치를 어떤 요리로 가장 자주 드시나요? 된장국, 나물, 아니면 주스로 갈아 드신 적도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시금치는 푸른 잎이 방패입니다. 두부가 부드럽게 채워주고, 연어가 단단히 보호하며, 달걀이 완전한 단백질을 주고, 콩이 꾸준히 기초를 다진다면 시금치는 그 위에 활력을 불어넣는 녹색의 에너지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식탁에 올리면 여러분의 다리 근육과 허리 힘이 훨씬 더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근육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시금치 한 줌이 그 사실을 매일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식탁 위에 소시지나 햄을 올려두신 적 있으신가요? 편리하고 맛있어서 자주 손이 가지만 사실 가공육은 노인 근육 건강에 있어 첫 번째 경고 음식입니다. 우선 가공육에는 과도한 나트륨과 방부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 나트륨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근육세포로 가야 할 영양과 산소 공급을 방해합니다. 또한 방부제와 발색제로 쓰이는 아질산염은 체내에서 단백질과 결합해 발암 물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근육만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에 부담을 주는 것이지요. 게다가 가공육은 단백질의 질이 떨어집니다. 겉보기엔 고기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기름기와 첨가물이 훨씬 많습니다. 이런 단백질은 근육 합성에 제대로 쓰이지 않고 오히려 불필요한 체지방만 늘립니다. 여러분, 근육이 줄어들고 배만 불러오는 경험을 하신 적 없으신가요?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가공육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미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담배와 같은 등급이라는 뜻이지요. 그만큼 장기적으로 건강에 해롭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물론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가끔 소량 먹는 것까지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또 다른 연구에서는 특히 쥐보세 이후에는 소량이라도 누적 효과가 근육 감소와 혈관 질환 위험을 크게 높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리시나요? 편리함 때문에 가끔 먹는 게 괜찮을까요? 아니면 아예 멀리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권합니다. 햄이나 소시지 대신 삶은 달걀이나 두부, 구운 생선을 식탁에 올리세요. 맛은 다를지 몰라도 근육은 분명히 더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하루 근육 활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때 가공육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근육과 혈관이 크게 보호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숨은 설탕입니다. 많은 가공육에는 맛을 내기 위해 설탕이나 시럽이 들어갑니다. 겉으로는 단맛이 느껴지지 않아도 근육과 혈관을 조용히 해치는 주범이 숨어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아침 식사에서 햄과 소시지를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일주일에 몇 번 드시는지 혹은 이미 줄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가공육은 근육을 지켜야 할 시기에 오히려 근육을 빼앗아가는 음식입니다. 편리하다는 이유로 선택하는 순간 5년 뒤, 10년 뒤에 다리 힘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가공육 대신 진짜 음식을 선택하는 그 작은 실천이 근육을 살리고 혈관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단맛을 좋아하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입맛이 변하면서 달콤한 빵이나 과자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조각쯤이야 괜찮겠지 하고 드시지만 사실 과도한 설탕은 노인 근육을 갉아먹는 두 번째 경고 음식입니다. 우선 설탕은 단백질 합성을 방해합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지는데 혈당이 갑자기 오르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때 근육세포는 단백질 대신 지방을 더 많이 저장하려고 하죠. 즉, 달콤한 케이크 한 조각이 근육을 채우는 대신 지방만 늘리는 꼴이 됩니다. 또한 설탕은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몸속에 염증이 쌓이면 근육세포가 빨리 손상되고 회복도 더디게 됩니다. 그 결과 다리 힘은 약해지고 기운은 쉽게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달콤한 음식을 먹은 직후에는 힘이 나는 것 같지만 몇 시간 뒤 더 피곤하고 무거워진 경험 있으시지요? 그것이 바로 설탕의 함정입니다. 흥미로운 사실도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하루 설탕 섭취량이 높은 노인은 3년 만에 근육량이 평균보다 2배 빨리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달콤함이 주는 순간의 즐거움이 결국 노후의 독립성을 앗아간 셈이지요. 물론 논쟁도 있습니다. 설탕도 에너지 공급원인데 완전히 끊는 건 불가능하다는 의견과 노인일수록 조금이라도 줄여야 근육과 혈관이 산다는 의견이 맞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에너지 보충을 위해 조금은 허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철저히 줄이는 게 현명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숨은 설탕을 찾아내 줄이세요. 가장 위험한 건 음료수, 가공빵, 시럽이 들어간 간식들입니다. 밥 한 숟가락보다 커피 믹스 한 잔에 들어있는 설탕이 더 해롭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환자분들께는 이런 방법을 권합니다. 음료는 가급적 무가당으로 바꾸기, 간식은 과자 대신 견과류나 삶은 고구마로 대체하기, 단맛이 당길 땐 신선한 과일을 조금 먹기.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설탕은 혈관과 근육을 동시에 해친다는 것입니다. 혈당이 불안정하면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근육에 필요한 혈액 공급이 줄어듭니다. 결국 다리 힘이 더 빨리 약해지고 걷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단 음식을 몇 번쯤 드시나요? 빵, 음료, 과자, 아이스크림, 생각보다 자주 손이 가지 않으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자극이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설탕은 달콤하지만 은밀한 적입니다. 순간의 즐거움을 주지만 근육의 힘과 내일의 독립성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에서 설탕을 조금만 줄여도 근육은 훨씬 더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커피 믹스 대신 물 한 잔, 과자 대신 삶은 고구마를 선택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바삭한 튀김이나 달콤한 도넛을 좋아하시나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서 입에 넣는 순간 행복해지지요. 하지만 이 음식들 속에는 근육과 혈관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트랜스 지방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세 번째 경고 음식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인공적으로 만든 기름입니다. 가공 과정에서 액체 기름을 고체처럼 바꾸어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이 덕분에 빵, 과자, 튀김류가 바삭한 식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너무 큽니다. 트랜스 지방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고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근육이 조금만 손상돼도 회복이 느립니다. 그런데 트랜스 지방이 몸속에 들어오면 근육세포의 재생력이 떨어지고 염증 반응이 심해져 더 큰 손실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왜 어르신들이 튀긴 음식 먹고 나면 몸이 무겁다라고 하실까요? 바로 이런 숨은 염증과 근육 피로가 원인입니다. 흥미로운 연구도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은 10년 동안 65세 이상 노인들의 식습관을 추적했는데 트랜스 지방 섭취가 많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근육량이 2배 이상 빠르게 줄어들고 걷는 속도도 눈에 띄게 느려졌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도넛 몇 개, 튀김 몇 번의 즐거움이 결국 10년 뒤 독립적인 삶을 위협하는 결과가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논쟁은 있습니다. 일부 식품업체는 요즘은 트랜스 지방이 거의 제거됐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몇몇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트랜스 지방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게에서 파는 값싼 과자, 빵, 튀김에는 트랜스 지방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금 남아있는 건 괜찮다는 태도가 맞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피해야 한다는 태도가 현명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트랜스 지방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문제입니다. 가능하면 아예 피하는 것이 근육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튀김이 당길 때는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을 이용해 기름 사용을 줄이시고 간식이 당길 때는 과자 대신 견과류나 삶은 고구마를 선택해 보세요.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트랜스 지방은 혈관 건강도 동시에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근육에 필요한 영양이 공급되지 못합니다. 결국 근육은 더 빨리 쇠약해지고 작은 활동에도 쉽게 지치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튀김이나 과자를 드셨나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이런 음식을 드시는지 댓글로 남겨보세요. 이 작은 기록이 다른 시청자분들께 큰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트랜스 지방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바삭한 즐거움을 주지만 근육과 혈관에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장바구니에서 과자 대신 신선한 채소나 견과류를 선택하는 그 순간 근육은 다시 살아나고 혈관은 깨끗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근육을 단순히 움직이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근육은 그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저는 종종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두 번째 심장입니다. 왜 그렇게 부를까요? 우리가 걸을 때 종아리 근육은 혈액을 위로 밀어 올려 심장이 더 쉽게 일을 하도록 돕습니다. 이 때문에 의학에서는 종아리를 제5의 심장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근육이 약해지면 심장이 더 큰 부담을 짊어져야 하고 결국 혈압과 혈관 건강도 무너집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이 아니라 혈당 조절 장치이기도 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는데 근육은 이 포도당을 흡수해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즉, 근육이 많을수록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당뇨 위험도 줄어듭니다. 여러분, 혹시 식사 후 쉽게 졸리고 무기력해지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근육이 제 역할을 못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내리는 탓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근육은 면역 체계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근육이 줄어든 노인은 감기, 폐렴 같은 감염병에 더 잘 걸리고 회복도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육에서 분비되는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이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기 때문입니다. 즉, 근육이 살아있어야 면역도 살아있는 셈이지요.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지역의 장수 노인들은 평균적으로 근육량이 같은 나이 때 다른 나라 노인보다 합의 20% 높다고 합니다. 그 결과 90세가 넘어도 혼자서 생활하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매일 걷기와 함께 콩과 채소, 생선 같은 근육 방패 음식을 꾸준히 먹는 식습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계에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근육 운동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과 영양 관리가 핵심이다 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운동은 불을 붙이고 음식은 그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연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이 순간 내 근육을 위해 더 필요한 것은 운동일까요? 음식일까요? 저는 환자분들께 늘 강조합니다. 근육은 단순한 살덩이가 아닙니다. 심장을 돕고 혈당을 조절하며 면역을 키우는 살아있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근육을 두 번째 심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근육을 위한 선택을 어떤 것을 하셨나요? 혹시 어제는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타셨나요? 아니면 콩밥 한 그릇을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작은 실천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라 생명을 지탱하는 두 번째 심장입니다. 오늘 드시는 한 끼, 오늘 하신 10분 걷기, 오늘 선택한 한 모의 두부와 한 줌의 콩이 곧 심장을 살리고 혈당을 조절하고 면역을 키우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충분히 살아있습니다. 근육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선택은 오늘 저녁 식탁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근육을 살리는 음식 5가지와 피해야 할 3가지 음식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어쩌면 마음 한쪽이 무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미 잃어버린 근육은 어떻게 하나? 늦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지요. 하지만 제가 전하고 싶은 가장 큰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변화할 수 있고 근육은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세 이후에도 식습관을 바꾼 어르신들의 변화는 놀랍습니다. 한 할머니는 평생 고기를 멀리하다가 의사의 권유로 매일 두부와 달걀을 챙겨 드셨습니다. 6개월 후 계단 오르기가 숨차지 않고 손주들과 산책도 거뜬히 하게 되셨습니다. 또 한 분은 단 음료와 가공육을 끊고 대신 연어와 시금치를 챙기셨습니다. 그 결과 당 수치가 안정되고 잃어가던 근육량도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특별한 운동 프로그램이나 값비싼 보약 덕분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식탁 위의 선택을 조금 바꾸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 반찬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이 작은 결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10년 뒤에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연구도 있습니다. 유럽에서 진행된 장기 추적 조사에 따르면 75세 이후에도 단백질과 채소 위주의 식단을 유지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독립적으로 생활할 확률이 2배 높았습니다. 즉, 근육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자존심과 독립성을 지켜주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질문이 있습니다. 근육 회복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나이가 많아지면 결국 모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지만 저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분들은 80세에도 산책을 하고 어떤 분들은 70세에 이미 보행기를 의지할까요?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습관과 음식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의 희망을 품으셔야 합니다. 근육은 나이가 많아도 여전히 반응합니다.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음식들을 꾸준히 드시면 여러분의 몸은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음식은 무엇이었나요? 두부일까요? 연어일까요? 아니면 달걀이나 콩 혹은 시금치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힘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의 근육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작은 습관을 바꾸면 70세에도 80세에도 당당하게 혼자 걸을 수 있는 내일을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시간을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근육을 지켜주는 5가지 방패 음식과 조용히 갉아먹는 3가지 경고 음식을 살펴보셨지요.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의 선택입니다. 한 끼 식사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의 다리 힘과 독립성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부 한 모, 연어 한 접시, 달걀 2개, 콩밥 한 공기, 시금치 한 줌을 드시는 선택이 내일의 기운, 내일의 걸음, 내일의 활력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반대로 가공육 한 조각, 달콤한 과자 한 봉지, 튀김 한 접시가 당장은 즐겁게 느껴질지 몰라도 근육과 혈관에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의 즐거움일까요? 아니면 10년 후에도 손주와 함께 걸을 수 있는 힘일까요?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70세, 80세가 되어도 스스로 걸어나가 시장을 보고 손주 손을 잡고 공원을 걷는 모습. 병원에 의지하지 않고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지켜내는 그 당당한 뒷모습을 말입니다. 그 미래를 만드는 열쇠가 바로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음식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다른 분들에게는 큰 용기와 자극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수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라면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은 더 기운찬 몸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이 60세 이상이라면 하루가 다르게 몸이 무거워지고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는 자신을 느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단백질을 잘 안 먹어서 그래요. 맞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재료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 단백질보다 더 중요한 이 한 가지가 부족할 때 근육은 훨씬 더 빨리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에너지 회로를 움직이는 기본 연료, 즉 세포 속 산소 순환력입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지지만 움직이려면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호흡이 얕아지고 세포로 가는 산소의 양이 줄어듭니다. 이때 아무리 단백질을 먹어도 산소가 없으면 근육은 에너지를 만들 수 없고 그대로 불 꺼진 공장처럼 멈춰버립니다. 학자들은 이 현상을 대사 둔화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실은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의 신호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돌덩이처럼 느껴지고 밥을 먹어도 기운이 안 나는 이유, 그게 바로 산소 부족 때문입니다. 주류 연구에서는 단백질 섭취량을 하루 체중 1kg당 1g로 권장합니다. 그러나 일부 노화의학 학자들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단백질을 늘리는 것보다 세포 속 산소 흐름을 복구하는 게 먼저다. 왜냐하면 단백질은 재료일 뿐 움직이게 하는 정의는 따로 있기 때문이죠.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숨을 깊게 들이쉰 적이 언제인가요? 대부분의 분들은 하루 종일 구부정한 자세로 얕은 호흡만 반복합니다. 그 결과 근육은 산소 고갈에 시달리고 점점 약해집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영양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육의 재료인 단백질 뒤에 숨어있는 근육의 불씨를 되살리는 핵심 요소, 그것이 바로 오늘 영상의 주인공, 단백질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한 가지가 어떻게 근육을 살리고 어떤 음식과 함께 섭취해야 효과가 폭발하며 어떤 습관이 그 힘을 완전히 막아버리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도시 이름이 이 영상의 첫걸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바꾸면 10년 후 근육의 1사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해볼까요? 단백질은 근육의 벽돌입니다. 하지만 벽돌만 있다고 집이 완성되지는 않죠. 집을 짓기 위해선 시멘트와 물, 그리고 그것을 연결해주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만으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단백질을 움직이게 하고 세포 속에서 연결해주는 숨은 동반자, 바로 미네랄입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근육대사의 감독관이라 불립니다. 단백질을 합성할 때 효소가 작동하려면 마그네슘이 꼭 필요합니다. 없으면 단백질은 단순히 몸속에 쌓인 쓰레기 아미노산으로 남아버립니다. 그래서 단백질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미네랄 밸런스인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들이 대부분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 아몬드, 검은콩, 바나나, 그리고 보리차입니다. 이 단순한 음식들이 근육의 회복을 조용히 돕고 있습니다. 한 노인의 사례를 이야기해보죠. 70대 중반의 한 분이 매일 고기와 단백질 보충제를 챙겨 먹었지만 다리는 점점 약해지고 밤에 쥐가 자주 났습니다. 검사 결과 단백질 수치는 충분했지만 마그네슘이 현저히 부족했습니다. 그 후 이분은 식단에 시금치와 통곡물, 해바라기 씨를 추가했죠. 3주 뒤 다리에 쥐가 줄고 계단을 오를 때 한결 부드럽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는 마그네슘보다 비타민 D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그룹은 균형이 핵심이며 하나만 강조하는 건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단백질만 강조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몸은 하나의 오케스트라입니다. 단백질은 악기, 마그네슘은 지휘자, 비타민 D는 조명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없으면 연주는 깨지고 조용한 혼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단백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백질을 작동시키는 환경입니다. 이쯤에서 묻고 싶습니다. 혹시 고기 위주 식단을 하면서도 자주 피로하고 다리에 쥐가 나는가요? 그렇다면 문제는 단백질이 아니라 그 단백질이 작동하지 않는 몸의 조건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내용은 그 조건을 바꿔주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의사들이 단백질 보충보다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루틴이죠. 바로 몸속 엔진을 깨우는 아침 루틴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커피 한 잔, TV 뉴스, 그리고 서둘러 아침 식사. 그런데 이 단순한 루틴이 근육 회복을 막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몸속 엔진은 단백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엔진을 돌리는 건 순환입니다. 혈액이 돌고 산소가 돌고 미네랄이 흡수되어야 비로소 단백질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단백질보다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아침 순환 루틴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깊은 호흡입니다. 단 3분만이라도 창문을 열고 5초 들이쉬고 5초 내쉬는 호흡을 해보세요. 이 단순한 행위가 폐 속 깊은 곳에 모세혈관을 열어주고 근육세포까지 산소를 밀어넣습니다. 이때부터 몸은 서서히 깨어납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미지근한 물 한 컵입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을 잃고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물이 들어가면 마치 오래된 엔진에 기름을 붓듯 혈류가 다시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단백질이 비로소 작동 가능한 연료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간단한 스트레칭입니다. 특히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근육을 천천히 늘려주세요. 이 부위는 우리 몸의 순환 펌프 역할을 합니다. 가볍게 움직이기만 해도 심장이 덜 부담스럽고 혈류가 근육 깊숙이 스며듭니다. 이 세 가지 루틴은 단순하지만 효과는 놀랍습니다. 실제 노화의학 연구에서 매일 아침 10분 스트레칭과 수분 보충을 병행한 그룹은 3개월 후 근육 기능 회복률이 단백질 보충제만 먹은 그룹보다 1.8배 높았습니다. 학자들은 이 현상을 두고 몸이 스스로 단백질을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연구에는 반론도 있습니다. 운동이 없으면 근육은 커지지 않는다는 전통적인 주장 말입니다. 하지만 한 노인의 이야기가 그 반론을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경기도에 사는 82세 여성분, 평생 운동을 시럿하셨지만 매일 아침 물 한 컵, 깊은 호흡, 그리고 아분 걷기를 실천하셨습니다. 3개월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걸을 때 무릎이 덜 아프다고 하셨죠. 이것이 바로 순환 루틴의 힘입니다. 몸은 움직이기 전에 먼저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지 않은 엔진에 아무리 좋은 연료를 넣어도 불은 붙지 않습니다. 이 아침 루틴이 바로 근육을 깨우는 불씨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당신의 몸은 깨어 있었나요? 커피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물, 그리고 한 번의 깊은 숨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단백질과 이 한 가지를 함께 먹었을 때 흡수율이 폭발하는 음식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벽돌, 미네랄은 그 벽돌을 붙이는 시멘트라면 이제 필요한 것은 불을 붙이는 점화 장치, 즉 비타민입니다. 특히 비타민 D와 비타민 B군은 단백질보다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 보충제만 챙기면서 나는 충분히 먹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흡수가 안 되면 그것은 그냥 몸을 통과한 단백질일 뿐입니다. 그 단백질이 근육이 되려면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과정을 돕는 게 바로 비타민 B1, B2, B6, 그리고 D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고기나 두부를 먹을 때 비타민 B군이 풍부한 현미나 보리밥, 그리고 비타민 D가 들어있는 연어 2계란 노른자를 함께 먹으면 단백질의 근육 전환율이 약 40% 이상 올라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즉, 같은 양을 먹어도 몸이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뜻이죠. 한편 일부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타민 D는 단백질보다 더 중요한 노화 방패다. 비타민 D는 근육 속 단백질 합성을 촉진할 뿐 아니라 염증을 억제해 근육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햇빛이 부족한 겨울철, 근육 통증이 잦은 이유가 바로 이 부족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비타민 D보다 오히려 마그네슘과 함께 복합작용할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주장합니다. 즉, 하나만 강조하지 말고 단백질, 플란, 미네랄, 파라, 비타민의 삼각조합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 식탁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엔 계란 프라이 1개와 시금치나물, 보리밥 한 숟가락. 점심엔 연어 구이와 브로콜리, 바나나 1개. 저녁엔 두부조림과 미역국, 그리고 호두 몇 알. 이 단순한 구성만으로도 근육 대사를 완벽하게 돌릴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식단으로 단 4주 만에 체력이 회복됐습니다. 오래 앉아있던 허벅지에 힘이 돌아오고 계단을 내려올 때도 무릎이 덜 떨린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단백질만 찾았는데 지금은 색깔이 다양한 음식을 먹어요. 몸이 밝아졌어요. 몸은 우리가 먹는 색깔을 기억합니다. 노란색은 비타민, 초록색은 미네랄, 흰색은 단백질. 이 3가지 색을 한 그릇에 담으면 근육은 그날부터 젊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단백질만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진짜 근육 회복의 비밀은 조합입니다. 다음으로 운동보다 강한 근육 회복 신호를 켜는 단 하나의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육을 되살리려면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절반만 맞습니다. 운동은 자극일 뿐, 회복의 신호는 에너지 순환에서 나옵니다. 운동보다 더 강력하게 근육 재생을 유도하는 것은 바로 수면 중 회복 신호입니다. 몸은 낮 동안 부서지고 밤에 다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60세 이후에는 이 밤의 회복 신호가 약해집니다. 멜라토닌 분비가 줄고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자는 동안에도 근육이 재생되지 못하고 오히려 분해가 앞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단백질보다 더 중요한 이 한 가지는 바로 숙면 리듬을 되찾는 것입니다.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도 몸이 잠든 사이에 그것을 근육으로 바꾸지 못하면 그 단백질은 결국 지방으로 변합니다. 즉, 근육을 살리는 열쇠는 잠의 질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의학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7시간 이상 숙면한 노인 그룹은 5시간 이하로 잔 그룹보다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약 23%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밤에 충분히 잠을 잔 사람들은 근육 통증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았고 기상 직후 혈당 조절도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잠이 안 와요. 그냥 그러려니 하죠. 하지만 이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저녁 루틴의 문제입니다. 카페인, 늦은 시간 식사, 스마트폰 불빛이 모두 멜라토닌을 억제해 근육 회복 신호를 끊어버리고 있습니다. 한 노인은 이렇게 회복했습니다.
매일 저녁 9시 TV를 끄고 불을 낮추고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3주 만에 잠이 깊어지고 아침에 다리의 묵직함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운동은 못해도 이제 몸이 스스로 고치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건 단순합니다. 운동보다 강한 회복 신호는 바로 휴식의 리듬입니다. 쉬는 동안 근육은 재건하고 산소는 세포를 살리며 마그네슘은 단백질을 이어 붙입니다. 몸이 스스로 정비하는 시간, 그것이 진짜 근육 회복의 순간입니다. 이제 잠들기 전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숨을 고르고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셔보세요. 그 순간부터 몸은 이제 복구를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작은 루틴 하나가 단백질보다 더 중요한 회복의 스위치를 켭니다. 다음으로 이 한 가지가 부족하면 근육이 조용히 썩어 들어가는 위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몸은 우리 몰래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신호는 소리 없이 아주 천천히 찾아옵니다. 아침에 일어나 다리가 무겁고 손에 힘이 없고 계단을 오를 때 허벅지가 떨릴 때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근육이 조용히 썩어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때 대부분은 단백질이 부족한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혈류 속 산소와 미네랄 순환이 멈춘 상태입니다. 즉, 근육이 질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산소 결핍 상태가 길어지면 근육세포는 스스로를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근육은 단단함을 잃고 점점 물컹해집니다. 이 현상을 의학적으로 근위축 산화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세포 내 노폐물이 쌓이고 단백질이 잘못 접히며 결국 세포는 스스로 파괴 명령을 내립니다. 이건 마치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은 기계가 녹슬듯이 몸속 엔진이 서서히 부식되는 과정과 같습니다. 한 대학의 노화 연구에서 마그네슘과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노인은 같은 나이의 건강한 노인보다 근육량이 평균 18% 더 빠르게 감소했습니다. 이 연구는 단순히 영양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가 핵심이라고 지적합니다. 즉, 세포가 숨을 못 쉬면 근육은 단백질을 흡수할 힘조차 잃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이 상태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의 순환 호흡과 스트레칭, 그리고 식단 속에 미네랄과 항산화 식품을 더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서서히 다시 산소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근육은 재생 신호를 보냅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산화 스트레스가 근육 감소의 원인인가 결과인가를 두고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는 운동 부족이 근본 원인이라 주장하고 또 다른 연구자는 산소 부족이 근본 원인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는 두 가지가 맞물려 작용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산소가 줄고 산소가 줄면 다시 움직일 힘이 없어집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열쇠가 바로 이 한 가지, 순환의 힘입니다. 한 75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약해져 의자에서 일어나기도 어려웠죠. 하지만 6주 동안 매일 5분간 복식 호흡을 하고 식사에 견과류와 해조류를 더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혈중 산소 포화도가 올라가고 무릎 통증이 줄며 다리 근육이 눈에 띄게 단단해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진료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백질만 찾던 때엔 몸이 무겁기만 했는데 지금은 숨을 깊게 쉬면 다리에 힘이 돌아오는 게 느껴져요. 근육은 조용히 썩을 수도 있지만 조용히 되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단백질이 아니라 산소와 순환을 다시 불러오는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백질만 믿는 위험한 착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근육 파괴 습관의 진짜 얼굴입니다. 요즘 방송이나 광고를 보면 단백질이 모든 답인 것처럼 말합니다. 단백질 쉐이크 한 잔이면 근육 회복 끝. 고기 많이 드세요. 단백질이 근육을 살립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건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단백질은 재료일 뿐 활성화되지 않으면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벽돌만 쌓아두면 집이 완성되지 않듯 단백질도 몸 안에서 하드 사용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멈추게 만드는 게 바로 우리가 믿어온 착각입니다. 첫 번째 착각은 단백질은 많을수록 좋다. 사실 노년기에는 과도한 단백질 섭취가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몸이 다 소화하지 못한 단백질은 노폐물로 쌓이고 혈관을 막거나 염증을 일으켜 오히려 근육 회복을 방해합니다. 적정량, 즉 하루 체중 1kg당 1년 채발 1기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착각은 고기만 먹으면 된다. 근육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재료지만 그 아미노산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비타민과 미네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즉, 고기만 먹으면 단백질은 불완전한 재료로 남습니다. 식물성 단백질과 함께 섞을 때 근육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재생됩니다. 세 번째 착각은 운동만 하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간다. 사실 단백질이 근육으로 전환되려면 운동 후 30분 이내에 수분, 전해질, 산소 공급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단백질은 에너지로 쓰이거나 버려집니다. 그래서 운동보다 회복 환경이 중요합니다. 의학계에서도 이런 논쟁이 이어집니다. 한쪽에서는 단백질은 근육 회복의 중심이라 주장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대사 환경이 나쁘면 아무리 단백질을 먹어도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들은 후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식단을 먹은 두 그룹의 노인을 비교했더니 규칙적으로 스트레칭과 깊은 호흡을 한 그룹이 단백질 합성률이 무려 32%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단백질이 아니라 몸의 순환 상태가 성패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기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루 종일 피곤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물 자주 마시고 시금치랑 과일을 곁들이니 몸이 가벼워요. 근육을 살리는 건 단백질이 아니라 그 단백질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 환경을 망가뜨리는 건 단백질 과신, 즉 착각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근육을 파괴하는 세 가지 함정, 나트륨, 카페인,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근육을 약하게 만드는 원인은 부족이 아닙니다. 때로는 과잉 다발이 더 무섭습니다. 특히 나트륨, 카페인, 스트레스, 이 세 가지는 단백질보다 더 큰 근육 파괴자입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몸속 균형을 무너뜨리며 근육의 생명선을 끊어버립니다. 먼저 나트륨, 소금입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근육이 붓고 무거워집니다. 이건 단순한 부종이 아니라 세포 안의 미네랄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입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마그네슘과 칼륨이 빠져나가고 결국 근육 수축과 이완이 제대로 되지 않아 쥐가 나거나 힘이 빠집니다. 의학적으로는 전해질 불균형이라 부르지만 실제 몸으로 느낄 때는 기운이 빠진다, 다리에 힘이 없다로 나타납니다. 다음은 카페인입니다. 커피 한 잔은 활력을 주지만 세 잔은 근육의 적이 됩니다.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강하게 만들어 몸속 마그네슘을 배출시킵니다. 이로 인해 근육의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피로가 쉽게 쌓입니다. 잠깐의 각성을 위해 마시는 커피가 결국 근육의 휴식을 빼앗는 셈이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합니다. 이 코르티솔은 단백질을 분해하여 에너지로 바꿉니다. 즉, 근육을 녹여서 스트레스를 버티는 연료로 써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근육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스트레스가 실제로 근육량을 줄이는가라는 논쟁이 있었지만 최근의 대규모 연구는 명확히 밝혔습니다. 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은 노인 그룹은 6개월 만에 평균 근육량이 4.16%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스트레스가 혈류를 수축시키고 산소 공급을 막아 근육세포를 에너지 절약 모드로 전환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소금, 카페인, 스트레스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처럼 근육의 힘을 조금씩 빼앗아갑니다. 특히 카페인과 짠 음식은 함께 작용할 때 더 위험합니다. 몸속 수분이 줄고 세포가 메말라 단백질 합성이 멈춥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균형과 타이밍입니다.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시작하고 커피는 오전 중 한 잔가지만 점심 이후에는 보리차나 따뜻한 물로 대체하세요. 스트레스가 쌓일 땐 단 1분이라도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내쉬세요. 이 단순한 행위 하나가 코르티솔을 낮추고 근육 회복 신호를 다시 켜줍니다. 근육은 단백질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평온, 수분, 그리고 미네랄의 균형 위에서 자랍니다. 그 세 가지가 깨지면 근육은 단백질이 있어도 자라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약보다 강력하게 몸이 스스로 치유하도록 돕는 자연회복 메커니즘, 그 근육의 복원력을 살리는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약에 의존하게 됩니다. 근육이 약하면 영양제, 통증이 있으면 진통제, 피곤하면 비타민제. 하지만 정작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할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스위치를 켜지 못할 뿐입니다. 그 스위치가 바로 자율회복 메커니즘, 즉 세포의 자기 복원력입니다. 이 능력은 단백질보다 더 근본적인 힘입니다. 단백질은 재료이지만 복원력은 지휘자입니다. 이 지휘자가 깨어나야 몸은 약에 의지하지 않고 근육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원력은 어떻게 켜질까요? 핵심은 혈류와 호흡, 그리고 미네랄 균형입니다. 혈류가 돌면 산소가 세포로 들어가고 산소가 들어가면 에너지가 생기며 그 에너지가 단백질을 살아있는 근육으로 바꿉니다. 최근 노화의학 논문에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루 15분의 복식 호흡만으로도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활성도가 17% 증가했고 근육 내 산소 포화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건 약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약은 외부의 개입이고 회복은 내부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70세 남성 환자 한 분은 무릎 통증 때문에 매일 진통제를 드셨습니다. 하지만 약효는 점점 약해졌고 다리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분은 매일 저녁 10분간 깊은 호흡과 다리 마사지,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루틴을 바꿨습니다. 6주 후 약을 줄여도 통증이 덜했고 아침에 다리가 덜 뻣뻣해졌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스스로 진통제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근육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아닌 산소 물 휴식 균형이 그 치료제입니다. 몸의 순환이 회복되면 신경은 안정되고 호르몬은 균형을 찾습니다. 결국 세포는 다시 스스로 복구를 시작합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호흡과 명상만으로 근육이 회복된다는 건 과학적으로 불충분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임상 사례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약 없이도 회복된 사람들, 단지 몸의 리듬을 되찾은 사람들,
그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몸이 스스로 도와주기 시작했다. 이제는 약이 아니라 몸을 믿을 때입니다. 근육은 외부 자극보다 내부 순환과 회복 신호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하루 중 단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손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감각을 깨워보세요. 그 순간부터 몸은 스스로 치유를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그렇게 회복된 몸이 실제로 어떻게 변하는지, 단 한 달만 달라져도 눈에 띄는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근육 회복의 실증적 사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런 루틴, 이런 식단을 꾸준히 하면 정말 달라질까요? 답은 예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빠릅니다. 한 달 단 30일만 꾸준히 하면 몸은 명확한 신호를 보냅니다. 처음 1주는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 2주는 피로 회복, 3주 차에는 다리의 탄력과 근력 증가, 4주째는 자신감 회복이 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사례입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무릎 통증과 피로감으로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계셨죠. 그분은 약 대신 루틴을 선택했습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 5분 호흡, 점심에 연어와 시금치, 저녁엔 따뜻한 보리차와 조용한 명상. 단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허벅지에 힘이 생기고 얼굴빛이 밝아졌습니다. 예전엔 앉았다 일어나면 무릎이 찌릿했는데 지금은 부드럽게 일어납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마치 다시 젊어진 듯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근육은 하루에도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부서집니다. 단지 그 균형을 되찾는데 3, 4주가 걸릴 뿐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단백질이 아니라 순환의 리듬입니다. 한 달간 꾸준히 호흡과 수분,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한 사람은 하지 근육 밀도가 평균 6% 증가, 피로도는 25% 감소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보충제나 운동 없이도 근육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이건 몸이 스스로 회복한 증거입니다. 한 남성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먼저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합니다. 몸이 다시 자신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모든 변화가 눈에 띄게 빠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단백질 중심의 식단에서 벗어나 순환, 산소, 미네랄 중심으로 바꾸는 순간 몸은 방향을 바꿉니다. 그 순간부터 근육은 회복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 나이에 가능할까라는 의심이 드시나요? 그 의심조차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근육은 늙지 않습니다. 움직임과 순환이 멈출 뿐 회복 능력은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건 생리학이 증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입니다. 몸을 믿고 작은 변화를 실천하는 것. 한 달 후 그 믿음이 근육의 형태로 돌아올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렇게 회복된 근육이 단순히 몸의 힘을 넘어 삶 전체를 어떻게 바꾸는지, 근육이 살아날 때 찾아오는 감정적 정신적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근육이 되살아난다는 것은 단순히 힘이 생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삶의 균형이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몸의 리듬이 깨어나면 마음의 리듬도 바뀝니다. 다리를 다시 움직이는 순간 마음도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많은 노년층 환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무거울 땐 세상이 멀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침 햇살이 다르게 보여요. 이건 단순한 감상이 아닙니다. 근육이 회복되면 뇌로 가는 혈류가 늘어나고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다시 활발해집니다. 결국 근육은 단지 신체의 기관이 아니라
마음의 기관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몸-마음 연결 효과라고 부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근육 감소가 우울감과 직접 연관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근육이 약하면 자신감이 줄고, 자신감이 줄면 활동이 줄며, 활동이 줄면 근육은 더 빠르게 소실됩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하나, 다시 움직이고, 다시 숨 쉬고, 다시 순환시키는 것입니다. 한 72세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을 돌보느라 자신의 건강을 뒤로 미루어오던 분이었습니다. 하루 9분의 호흡 운동, 하루 한 그릇의 색깔 있는 식단, 그리고 밤에 조용한 명상. 3달이 지나자 얼굴에 생기가 돌고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몸이 살아나니까 내가 나답게 느껴져요. 그녀의 변화는 단지 체력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회복이었습니다. 근육은 우리 삶의 자유를 지탱합니다. 걷는 자유, 스스로 일어나는 자유,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주는 자유. 이 자유가 사라질 때 우리는 삶의 일부를 잃습니다. 하지만 근육이 돌아오면 그 자유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젊음의 정의입니다. 의학자들 중에는 노화는 근육의 문제다 라고 단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심장도 뇌도 혈관도 근육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즉, 근육은 단지 한 기관이 아니라 삶 전체를 지탱하는 토대입니다. 그 토대가 단단하면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단백질만이 답이 아니며 근육은 음식보다 마음, 약보다 루틴, 노력보다 균형으로 살아난다는 것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지금 이 순간부터 무엇을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구체적인 실천 메시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래, 알고는 있었지만 지금이라도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우리 몸은 70세든 80세든 회복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단백질보다 중요한 이 한 가지, 순환과 호흡, 균형을 되살리는 순간 몸은 스스로 복구 모드로 들어갑니다. 근육은 재료보다 환경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창문을 열고 5초 들이쉬고 5초 내쉬는 깊은 호흡을 3번 반복하세요. 점심엔 단백질 한 조각에 초록색 채소를 곁들이고 저녁엔 카페인 대신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마시며 몸을 진정시키세요. 이 단순한 루틴이 바로 근육을 살리는 하루의 회복 순서입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내일은 늦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은 지금의 선택을 기억하기 때문이죠. 단 하루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그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오늘 단 한 번이라도 깊게 숨 쉬면 근육은 그 숨을 기억하고 다시 자라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작은 습관이 무슨 차이를 만들겠어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도 작은 변화가 체내 대사율을 바꾸고 혈류와 세포 산소량을 높여 근육 합성률을 끌어올립니다. 단 7일, 그 차이가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몸은 여전히 여러분의 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바로 그 순간부터 회복의 시계는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당신의 한 클릭이 다른 누군가의 근육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단백질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의 행동입니다. 지금 숨을 깊게 들이쉬세요. 당신의 몸은 그 순간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